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서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해야 했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전 사실 제 인생에서 결혼은 제일 행복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모두에게 축복받으며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에게 이런 고난이 생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들어보니 많은 분들이 결혼 전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저에게 있었던 일은 제 인생을 통틀어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문제는 기가 막힌 반전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정말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셨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른이 되기도 전에 생계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매일을 치열하게 사셨던 분들이셨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서로를 더욱 애틋하게 생각했던 부모님께선 사실상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 자식을 낳을 생각도 못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결혼하고서 3년 후에 제가 태어나게 됐고 제가 태어난 이후로는 점점 일이 잘 풀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선 저를 정말 아끼시면서 키우셨어요. 특히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싼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시고 학원도 늘 비싸고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해 좋은 직업을 갖고 성공하길 바라셨거든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로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거였어요. 그땐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고가 제법 심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수술 받고서도 깨어나지 못해 집안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다행히도 전 무사히 깨어날 수 있었고 그 후로 거의 몇 달을 병실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히 학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공부도 할 수 없었죠. 전 그때 솔직히 제가 다친 것도 걱정이었지만 학교도 걱정이었어요. 공부를 해야 대학도 가고 그럴 텐데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걱정에 부모님은 절 달래주며 얘기를 하신 게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러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유급되면 어떻게 하지? 대학도 제대로 못 가면 어떡해. 내 친구들은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데 나 학교 못 가고 그러면 어떡해? 서연아, 대학이 대수니?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회복하는 게 우선이지. 엄마랑 아빤 네가 좋은 대학 가고 그러는 거 하나도 필요 없어. 다른 것보다 엄마 아빠 곁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엄마, 진짜 그래도 괜찮아? 엄마 항상 나한테 대학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나 진짜 이러다 대학 못 가도 진짜로 괜찮아? 엄마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렇게 미련하게 딸 대학에 집착했는지 모르겠다. 네가 이렇게 우리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인데 엄마가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 딸 힘들게 안 그럴게. 그때 사고 이후로 부모님께선 오로지 제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방학 기간도 겹치다 보니 유급까진 되지 않았고 다음에 무사히 전 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요. 특히나 고3 때부턴 부모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을 절 태워다 주고 데리러 오시곤 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전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요. 대학 졸업 후엔 5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상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께선 제가 선택하는 게 무엇이든 절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 역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든든하게 지지해 주는 부모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세상엔 참 다양한 부모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처럼 든든하게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자식들을 차별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바라기만 하는 부모님들도 많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게 바로 제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전 20대 후반에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 중 너무 좋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게 되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 남자는 첫 만남부터 정말 젠틀하고 따뜻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공감을 잘해주고 호응도 잘해주는 그 모습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몇 번의 만남 끝에 저희는 친해지게 됐고 점점 마음이 커지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면서 예전 연애와는 좀 달랐던 게 바로 남자친구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 종종 집 앞에서 엄마나 아빠를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제 남자친구는 늘 싹싹하게 저희 부모님께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왕래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소한 것들도 남자친구는 절 챙기더라고요. 서연아, 이거 오늘 집에 가서 먹어. 어? 이거 아까 카페에서 먹었던 거잖아. 언제 이걸 샀어? 아, 저번에 서연이 너희 집에 갔을 때 어머님 타르트를 좋아하시더라고. 아까 보고 생각나서 사봤어. 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차 마시면서 먹어. 우와, 진짜 감동이다, 오빠. 난 이런 것도 생각도 못 했는데 언제 이런 것까지 다 준비했대? 고마워, 오빠. 이렇게 남자친구는 늘 세심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3년여 연애 기간 동안 사실상 남자친구의 집은커녕 집 얘기조차도 잘 듣지 못했어요. 솔직히 전 남자친구가 너무 얘기를 안 하길래 무슨 사정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희 집엔 그렇게 잘하고 자주 오기도 했어서 저 역시 남자친구 집에 인사라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끝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친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실은 안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내 동생이 이혼을 해서 집에 들어와 있거든. 집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얘기를 못 꺼냈어. 미안해. 뭐? 여동생이 이혼을 했다고? 아니, 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전부터 사이가 많이 안 좋았나 봐. 우리도 급작스런 일이라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별로 안 좋아. 다음에 집안 분위기 좀 괜찮아지면 그때 차근차근 인사드리자. 남자친구에겐 3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20대 중반 일찍 결혼해 가정을 꾸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저희가 한 2년쯤 만났을 때 갑작스럽게 여동생이 이혼을 하게 되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그저 집안에 큰일이 있으니 상황이 이래저래 좋지 않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가 저와 연관이 있을 줄은 그땐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한 6개월 정도 더 연애를 하다 저흰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나이도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고 저 역시 30대를 넘어서서 더 늦기 전에 가정을 꾸리고 싶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집에선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켜본 남자친구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적인 배우자였기 때문이었죠. 저희가 결혼하겠다고 슬쩍 얘기를 꺼내자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더 설레어하시곤 하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니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가 다 설레니. 아, 결혼 준비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신혼집 생각은 해봤어? 아, 엄마, 이제야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야. 이제 차차 시작해야지. 그리고 엄마 아빠, 우리 결혼 준비는 우리가 알아서 해. 알았지? 우린 허례허식 없이 간소하게 할 거야. 그래도 어떻게 외동딸 시집 가는데 엄마랑 아빠가 뭐라도 해줘야지.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 힘 닿는 데까지 한번 준비해 보려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그전엔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그렇게 저희 집에선 수월하게 결혼 허락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제일 긴장이 되었던 건 바로 시댁의 허락이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이 어떤 성격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 너무나도 긴장을 많이 한 채 예비 시댁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댁의 첫인사 갔던 날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약속한 시간에 맞춰 예비 남편과 같이 예비 시댁에 들어갔는데 뭔가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가 들어가도 예비 시부모님이 방에 계셨는지 어쨌는지 나와보시지도 않더라고요. 뭔가 해서 당황해 거실 한쪽에 서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모가 화장실에서 벌컥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예비 남편을 보고 다급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수야, 가서 애기 수건 좀 얼른 가지고 와. 아휴, 며칠 동안 변을 못 보더니만 어째 갑자기 그걸 다 쏟아내니. 아주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뭐해? 얼른 가서 수건 큰 거 좀 가지고 오지 않고. 어? 어. 예비 시모의 목소리에 예비 남편은 다급하게 방으로 들어갔고 전 그 상황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예비 신우의 아들이 옷까지 다 엉망이 될 정도로 변을 보는 바람에 그 난리가 났던 거였습니다. 제가 딱 갔을 때 예비 시부는 바닥이랑 아기옷 뒤처리를 하고 있었고 그 사이 예비 시모가 아이를 씻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소동이 끝나고 난 후 저흰 겨우 인사를 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 제대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저녁 시간대라 그런지 아이도 계속 칭얼거리고 예비 심은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애를 달래느라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예비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박선미 일본 간 거야? 아니 애까지 놔두고 그렇게 덜컥 일본 가버리면 어떡해. 엄마랑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여자친구 소개하러 온다고 했잖아. 아유, 그럼 어떻게 하니. 이혼해서 심란한 애가 마음이라도 정리하고 온다는데. 딱 1년만 공부하고 온다 하는데 그러지 말라 그래? 걔는 아직 창창 어린 나이인데. 서연이라 그랬지? 미안해. 우리가 이렇게 애가 있어서 제대로 얘기도 못 나눴네.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인사 와요. 그렇게 첫 만남은 제대로 얘기도 나누지 못한 채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 남편이 한 말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예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동생이 일본 갔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혼하고서 계속 일본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거든. 근데 애까지 있는 사람이 무슨 일본을 혼자 가. 그래서 지금까지 내내 반대했는데 여동생이 막무가내를 준비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내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나한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조카 놔두고 일본으로 갔나 봐. 아까 봤지? 걔가 내 조카야. 진짜? 아니, 그럼 애 그냥 집에다 놔두고 혼자 갔다는 거야? 언제 오는 건데? 1년 공부 안 하고 왔으니까 아마 1년 후쯤 오겠지 뭐. 그래도 양심 있으면 그 전에 와야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아빠가 감당 가능하니까 그러라고 했을 거야. 들어보니 예비 씨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이혼하고서 집에 들어앉은 이후부턴 아예 아이 육아엔 제대로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밖으로 놔돌기만 했나 보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은 그런 딸을 보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일본 유학기를 허락해 주셨다는데 예비 남편은 그걸 정말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흐지부지 지나고 나서 며칠 뒤 예비 시댁의 호출로 또 한 번 예비 시댁을 찾아뵙게 됐어요. 그땐 그래도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눌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처음 예비 시몬 절 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래, 대학은 어디 나왔다고? 우리 앤 그래도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건데 들어보니까 중소기업 다닌다면서? 그럼 우리 아들이랑 연봉 차이도 꽤 나는 거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난 뭐 같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은 비슷한 며느리 드릴 거라고 생각했거든. 엄마, 갑자기 그런 소리 왜 하는 건데요? 그런 소리 하라고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고 제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해드린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못할 말 했니? 나도 시어머니로서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들어보니 집안도 우리 집이랑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는 엄마도 알아야지. 그러자 예비 시부가 나서 예비심을 말렸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정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너무나 난감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기도 했고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람 면전에 대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창수가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 데리고 온 게 뭐 여러 번이야?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어? 서연아, 미안하구나. 이 사람이 요즘 손주 때문에 예민해서 그렇다. 우린 다른 거 필요 없고 니들 둘이 잘 산다고 하면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무슨 결혼이 둘이서만 하는 거야?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라고. 그러는 당신 뭐가 그렇게 잘났고 우리 집은 뭐 온전한 게 있어? 딸내미 이혼해서 자식까지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우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아니 왜 여기서 그런 소리가 나와? 갱개고 창순 창수지. 당신이 먼저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라며. 거쓸데없는 말 더 이상 하지 말고 말 붙일 생각하지 마. 난 우리 창수 결혼 대찬성이니까. 결국 예비 시부의 성화에 예비 시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눈초리로 보시긴 했어요.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거실에 나와 차를 마시는데 예비 남편의 어린 조카가 거실을 막 기어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낯가림도 없었는지 어떻게 저한테 자꾸 와서 방긋방긋 웃어주더군요. 저도 아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한참 예비 남편의 조카와 같이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비 시모가 의외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지, 남들한테 한 번을 안 가더니만 아유 어떻게 서연이 너한테 그렇게 폭 안기니? 신기하네. 우리 손주가 사람 볼 줄 아는 거지. 당신처럼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게 아니라 순수하고 그 사람을 볼 줄 아니까 저러는 거야. 참나, 왜 나한테 또 시비야. 다른 건 몰라도 애 하나 이렇게 잘 보는 건 좋네. 다행히 그 후론 분위기가 좀 풀려서 좋은 기분으로 인사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양가 인사를 모두 마치고 나서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게 됐고 이젠 정말 곧 있으면 부부가 되는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댁에서 같이 밥을 먹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할 얘기도 있다는 말에 저와 예비 남편은 퇴근을 하고 바로 예비 시댁으로 향했죠. 가서 밥을 먹고서 저와 예비 시모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고 서재에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가 앉아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일을 깎던 예비 시모가 슬쩍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창수한테 들어보니까 신혼집 거의 결정했다던데 집 마련하는데 뭐 도울 게 없니? 아, 네,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 모아둔 돈이랑 부족한 부분은 대출받아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집만 마련하면 얼추 결혼 준비는 다 됐어요. 그러냐? 아유, 그래도 결혼 시작은 좀 편하게 하는 게 좋은데 말이야. 그러면서 예비 시몬 한참을 뜸을 들이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이러시나 생각하고 있는데 예비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전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바로 신혼집 마련에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니들 대출 받고 뭐 혼수 마련하고 이러면 돈 꽤나 많이 들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난 우리 아들 좀 편하게 장가 보내고 싶거든. 이러려고 명문대 보내고 공부시킨 거 아니었는데 친정에서 그리 큰돈 내주기 부담스러우실 거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2억 정도 보태주면 어떻겠니? 그러면 니들 대출 받거나 그럴 필요 없잖아. 네? 2억이요? 그래. 대신 우리가 뭐 이자 받는다 어쩌겠다 그러는 건 아니고 그 돈 받으면서 네 신우애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이라도 네가 데리고 키워줘라. 네? 신우애를 제가 키우라고요? 아유 그래. 애 하나 키우는데 1억 정도 든다는데 우린 2억이나 주잖니. 네 직장에서 2억 모으는 게 어디 쉬워? 아이 거기다 대기업 다닌 남편까지 얻는데 2억까지 받으면 너한테도 엄청 좋은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괜찮은 제안이지? 전 예비 시모의 말에 너무나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제 결혼한다는 며느리한테 시동생도 아니고 시조카를 맡길 생각을 하나요? 물론 조카가 막 돌이 지났고 워낙 활동적이라 예비 시모가 많이 힘들어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비 시부께선 사실상 조카를 잘 보시진 않는 듯 했고 거의 예비 시모 혼자 아이를 돌보셨거든요. 그런데 돈을 빌미로 조카를 저희에게 떠넘기려고 하신다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이게 마치 절 위한 것이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따져보면 너랑 우리 아들이랑 맞기라니. 중소기업에 편변치 않은 대학 나왔고 벌이도 그 정도면 적고 나중에 애라도 태어나봐. 너 복직이라도 가능하겠어? 거기다 친정이 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야. 나도 엄청 반대하고 싶었지만 창수가 워낙에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다. 대신 네가 2억 받고 손주만 키워준다고 하면 시집살이 없이 결혼생활 무탈하게 하게 내가 도와주마.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아이 돌보시는 게 힘드시면 신우한테 다시 오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나도 그러고야 싶지. 근데 우리 딸이 거기서 남자를 만나서 눌러 산다는데 어쩌니? 재혼할지도 모른다는데 혹 달려가면 재혼이 가당키나 하겠어? 앞으로 쭉 이렇게 내가 키워야 할 것 같은데 아이 솔직히 지금은 내 체력상 아이 키우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니들은 정고 창창하니까 조그만 고생 같이 해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너 시집살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도 못 해줘? 거기다가 돈도 얹어주는데? 마치 돈이면 뭐든 다 되는 것처럼 말하는 예비 시모의 태도에 저는 점점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전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돈을 주셔도 전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생활도 있고요.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야. 어차피 니들 2억 정도 대출 받으면 나가는 돈이 매달 얼만 줄이나 알아? 네 월급 죄다 때려박아도 그 이자 겨우 감당할 만한 거 아니야. 거기다 너 애라도 가져봐라. 중소기업에서 애 가지면 바로 그만두라고 한다며? 그럼 우리 아들 혼자 고생할 텐데 그 꼴을 내가 보라는 거니? 너도 좀 양심 있어 봐라. 내가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인 척이라도 해야지. 남의 집 귀한 아들 빼가는 거면 이 정도 너도 감수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럼 저 2억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제가 제 자식도 아닌데 왜 제가 봐야 하는 건가요? 들어보니까 어머님 지금까지 너무 힘드셨다고 하던데 매일같이 목욕시키고 이유식 만들고 허구한 날 밤마다 울고 그러니까 힘드셨다면서요. 그거 다 저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럼 제 인생 다 포기하고 애를 봐야 하는 건데 2억 가지고 되겠어요? 그럼 20억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이라도 해볼게요. 뭐? 20억? 예.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니네 집에선 2억이라도 해줄 수 있어? 아주 그냥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지금 우리 아들 마음 깨었다고 너 나한테 이러는 거니? 부잣집 시댁에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하면서 어디서 지금 저울질이야? 전 끝까지 절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집까지 무시하는 예비 시모의 태도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에 있는 예비 남편에게 와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예비 남편을 데리고 오고서 전 예비 시모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빠, 선택해. 어머님이 나보고 2억 줄 테니까 신우의 애를 키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진짜로 그런 말 했어요? 아니, 그게 어머님이 분명 그러셨어. 우리 집에선 해주지도 못할 2억 줄 테니까 아이 키우라고. 근데 난 내 인생 포기하면서 애 키워야 하니까 20억 달라고 제안했거든? 그거 안 해주시면 나 당신하고 결혼 안 하려고. 어머님, 지금 얘기해 주세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잘난 시댁 만났다고 하셨으니 저도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노후 자금이랑 여기 집도 팔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너. 그러자 예비 시모는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기가 막히하며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런 예비 시모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요, 귀한 아들 제가 뺏는다고 하셨죠? 저도 저희 집에서 아주 귀한 딸입니다.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아셔야죠. 아마 우리 부모님께서 이 말 들으셨으면 기절 초풍하시겠어요. 도대체 며느리를 어떻게 보시길래 그런 말을 하세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부터 그런 말 하시는 거 보면 안 봐도 뻔하네요. 제가 이 결혼하면 아마 고부 갈등으로 못 버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아니,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미안해. 난 오빠만 보고 결혼 결심한 건데 나 도저히 어머님을 내 시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겠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이런 걸 강요하실 수가 있어? 나 도저히 못 참겠고 이 결혼 안 할 거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알았어? 비켜. 그렇게 전 절 계속 붙잡는 예비 남편을 뿌리치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예비 남편이 절 쫓아올까 전 빠르게 달려나왔어요. 계속해서 예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전 다 차단해버렸고 회사에도 휴가를 내 며칠 동안 쉬게 됐습니다. 집엔 사실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대신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됐고 더 이상 결혼 진행을 안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답니다. 부모님께선 왜 그런지 여러 번 묻고 싶어 하는 눈치였지만 제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아 보였는지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예비 남편만 본다면 어떤 고난이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도 착한 사람이고 배려심도 많고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천륜을 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가족은 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전 냉정하게 예비 남편의 연락을 모두 다 끊어버렸죠. 그런데 그 후로 계속 예비 남편이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밖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엄청 추워 한파가 몰아치던 날에도 계속 저희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날은 몇 년 만에 한파라고 해서 엄청 추운 날이었거든요. 혹시나 제가 나올까봐 차 안에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밖에 우두커니 서서 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시고선 저희 아빠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집 안으로 예비 남편을 들이셨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내가 말했잖아. 오빠랑 나랑 이미 헤어졌다고. 더는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밖에서 기다리든 뭐라든 알아서 하고 이러지 마. 얘 서연아, 아빠가 데리고 온 거다. 오늘 한파라지 않니? 이러다 창숙은 쓰러진다. 따뜻하게 밥이라도 먹이고 보내마. 그 사이 엄만 예비 남편에게 먹이려고 따뜻한 된장찌개 끓이셨고 밥을 챙겨주셨어요. 아빤 예비 남편 주변으로 온풍기를 켜주고 담요를 덮어주고 챙겨주셨고요. 그러자 예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서연이 저에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닐세. 자네 마음이 오죽 지옥이겠나. 우선 따뜻하게 몸 좀 녹이고 차차 얘기해보겠나. 그렇게 한참 감정을 추스르던 예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예비 남편의 얘기를 들으며 많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조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저한테도 계속 키우라고 했었는데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도 서연이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얘기를 하면서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전 서연이랑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결혼도 꼭 하고 싶어요. 자네 마음은 알겠네만 우리 입장도 서연이랑 크게 다르질 않네. 결혼이라는 게 아무리 둘이서 부부가 되는 일이라지만 부모도 무시할 수 없네. 자네 어머니가 서연이 그리 탐탁지 못해 하는데 어떻게 내 딸을 자네랑 결혼하게 두겠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정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저희 어머니 뜻대로 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껏 장남이란 이유로 효도하기만을 바라고
여동생이 잘못한 일도 제가 다 처리해 주길 바라셨어요. 하나를 해주면 열을 바라시는 분이었고 제가 당신의 트로피가 되기만을 원하셨어요. 사실 서연이에겐 너무나도 창피한 집안 환경이라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서연이가 저런 환경 속에 자란 절 나쁘게 생각하면 어쩌나 그렇게 걱정된 마음에 멀쩡한 집안을 보이고 싶어 제 욕심에 저희 집에 소개를 했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네요. 저도 저희 집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도리만 바라고 원하기만 하는 가족관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절 용서해 주신다면 대신 제가 장인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저와 부모님은 예비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예비 남편도 그전부터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저희 집 분위기를 그동안 보면서 혹시라도 자신의 집안 환경을 알게 되면 제가 자신과 결혼하지 않을까봐 내내 숨기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그전부터 손주를 키우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 용돈을 가하게 요구하거나 더 잘난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예비 남편을 압박하곤 했었답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밖에서 체면을 세우고 싶으니 아들이 잘나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울먹이며 얘기하는 예비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 역시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간 보여준 예비 남편의 태도는 너무도 좋은 사람이었기에 저희 부모님도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자네, 정말 그럴 수 있겠는가? 자네 부모님 다 놓고서 우리 딸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전부터 서연이가 장인 장모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두 분께서도 외동딸이라 눈에 안 보이시면 걱정되실 거고 마음이 많이 쓰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저에게 기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비 남편의 애틋한 말에 아빤 한참 고민하시더니 예비 남편의 등을 토닥여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자네 생각이 그러면 난 솔직히 반대할 생각 없네. 다른 것도 아니고 처가 집에 들어와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자네 심정 이제 다 알았으니 그만 힘들어하겠나. 정말입니까, 아버님? 정말 저 받아주시는 겁니까? 아빠, 서연이 너도 이제 그만해라. 매일 밤 박서방 집 밖에 기다릴 때마다 몰래 창밖으로 확인하면서 걱정하고 잠 못 드는 거 아빠가 다 안다. 니들이 이렇게 서로 애틋하게 생각하는데 부모가 대체 뭐라고 결혼까지 포기를 하냐. 이제 그만하려무나. 요즘 세상에 우리 박서방 같은 사람 없다. 결국 그렇게 저흰 다시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결혼 날짜 잡고서 준비를 하게 됐죠. 그 후로 예비 남편은 예비 시댁에 결혼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부께선 당연히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예비 시모는 괘씸하다며 결혼식에 절대 안 가겠다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참석을 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설득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망의 결혼식 날 사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바로 시모였죠. 시부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끌려오는 표정을 짓고 웨딩홀에 나타난 시모는 툴툴거리며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이거 좀 놔. 알았으니까 놓으라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잖아. 안 간다니까 정말. 아니, 이 사람이 아들 장가 가는데 어떻게 엄마가 안 와? 창수야, 내가 네 엄마 이렇게 끌고 왔다. 그래도 결혼식인데 남들 보는 눈도 있고 엄마가 자리에 있어야지. 새아가 결혼 축하한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결국 시부의 손에 이끌려 결혼식까지 참석하게 된 시모는 결혼식 내내 정말 무슨 초상집에 온 것 마냥 울상을 짓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별 문제 없이 결혼식까지 무사히 끝나게 됐고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정말 저희 친정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했습니다. 오히려 딸인 저보다 엄마 아빠를 살뜰하게 챙기더라고요. 주말에 늦잠을 자면 남편은 부지런히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놓을 때도 있었답니다.
어? 뭐야? 여보, 언제 일어나서 이걸 다 했어? 나 깨우지. 아유, 잠도 제대로 못 잤겠네. 집에 빵도 없었는데 언제 밖에 나가서 빵까지 사온 거야? 아침에 일찍 눈 떠져서 밖에 나갔다 왔지.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아침에 간단하게 토스트해서 드시더라고. 그거 생각나서 해봤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위해 깜짝 아침을 차려놓기도 하고 몸에 좋은 보양식도 자주 먹으러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서 제가 임신한 후엔 저에게도 정말 잘했어요. 매일 저녁 제 배가 틀까봐 튼살 크림도 꼼꼼하게 발라주고 태교도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나선 새벽 수유도 남편이 직접 할 정도였어요. 엄마랑 아빠가 딸이 신생아 때 새벽 수유를 하겠다고 하면 남편이 나서서 말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낮에 아이 보느라 피곤하신데 제가 아이 돌볼게요.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죠? 아유, 자네 일하고 이제 막 퇴근했는데 자네가 쉬어야지. 어떻게 새벽까지 아이 돌보려고 그래. 괜찮으니까 걱정 말고 자네가 들어가서 쉬어. 아닙니다. 제가 아빠니까 제가 봐야죠.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늘 이렇게 저희 아이 잘 봐주시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유, 손주인데 당연히 내가 잘해야지. 나야말로 자네한테 늘 고맙네. 일하느라 바쁘고 지칠 텐데 우리 딸 먼저 생각해주고 늘 이렇게 아이 육아에 적극 참여해주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렇게 남편은 저희 부모님도 살뜰히 챙기고 저에게도 잘하고 심지어 딸 육아도 누구보다 척척 잘해내면서 100점짜리 남편으로 절 너무 행복하게 해줬어요. 대신 남편은 시모와는 철저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거의 2년이란 시간 동안 아예 연락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남편은 절대 시모와 만나지 말라며 아예 제 전화에선 시모 번호도 빼버리고 차단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시부와는 종종 만나 안부도 전하고 따로 밖에서 만나 밥도 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따로 시부만 만나며 교류를 하고 지냈는데 얼마 전 저한테 한 통의 연락이 왔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올 추석이 지나고서 전화가 왔길래 받았는데 전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거든요. 예, 아가, 나다. 어머님? 갑자기 왜 전화해 주셨어요? 할 말이 있는데 너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네가 보기 편한 곳으로 내가 가마.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였기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끝까지 시몬 절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저에게 전화를 해 따로 만나자고 한 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됐는데 2년 만에 본 시모의 얼굴은 무척이나 초췌해 보이더군요.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 흰머리도 제법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앉자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얘기를 하셨습니다. 며느라, 미안하다.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님? 또 저한테 손 좀 맡기시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야. 내가 그렇게 겪어도 또 그러겠니? 아유, 내가 정말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나 요즘 정말 못 살겠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상처 준 거 다 벌 받는 모양이야.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시모는 그러며 한숨을 크게 쉬시더니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신우이란 사람은 일본에서 아예 자리를 잡고선 아이를 데리고 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연락도 없고 그렇다고 생활비를 보내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시부께선 시모와의 사이가 더 나빠지셔서 전보다 더 집안에 관심도 안 두시고 오로지 시모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리신다는 거였습니다. 아휴,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라면서 네 시부는 제사고 명절이고 죄다 나더라라 그러지. 어디 나가면 나 때문에 아들이랑 영 끊게 생겼다면서 내 탓만 하지. 아주 그냥 사람도 손가락질해. 내가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어. 그렇다고 네 신우가 와서 애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애는 점점 커가는데 생활비를 주기래 뭘 주기래. 내가 아주 못 살겠다.
내가 졌어. 너한테 상처 준 거 이렇게 내가 다 벌 받는가 보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아니, 2년 동안 저한테 이런 말 한 번 안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그냥 진심으로 너한테 사과하는 거야. 내가 뭘 해달라 바래서 온 게 아니고 솔직히 나 원래 성격 자체가 남한테 치길 싫어했었다. 그래서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나 봐. 난 그래도 네가 결혼했으니 언젠가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 날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찾아오니?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얘.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나도 우리 아들 보고 싶고 며느리랑도 잘 지내고 싶구나. 손준 당연히 내가 키울 거니까 앞으로 그냥 잘 지내보자. 어? 나도 너무 외롭고 힘들어. 우리 손녀도 보고 싶고 어떻게 돌 때도 한 번 연락을 안 주니? 알고 보니 가족들이 죄다 자신을 외면하고 혼자서만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 그제서야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한 건지 깨닫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가장 먼저 들었던 건 저희 부모님께 누구보다 잘하는 남편이었어요. 남편도 천륜을 끊고 처가댁에 들어와 살며 많이 불편했을 텐데 단 한 번도 불편한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저희 부모님에게 진심을 다해 잘했었거든요. 남들이 보면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남편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남편이 생각이 나면서 저 역시 어머님과 더 이상 남처럼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고 가족이기 때문이었죠. 언젠간 얼굴을 볼 날이 있겠지 그렇게 막연히 생각은 했었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시모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니 저 역시 거절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님, 저도 사실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었어요. 저 역시 어머님께 예의 없이 굴었던 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조심히 행동할 테니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정말? 정말 그럼 우리 이렇게 화해하는 거니? 진짜 내 사과 받아주는 거야? 네. 저라고 시어머니랑 이렇게 지내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가족인데 잘 지내고 싶죠.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도 먼저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사이만 풀린다면 손이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밀지.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는 진짜 시어머니로서 잘하마. 그렇게 저흰 그날을 기점으로 다시 만남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남편은 절 먼저 걱정했지만 사실 정말 고마워한다는 걸 전 알고 있어요. 속으로 남편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저와 시모가 화해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정말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얼굴이 계속 마음에 남아 전 앞으로도 시모랑 더 잘 지내보려고요. 그리고 얼마 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에 자리를 잡았던 신우가 재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심지어 신우이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아이를 일본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때 손주 물품들을 싹 정리해 보내셨을 때 사실 시모가 헛헛해 하실까 걱정돼 전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 목소린 전혀 예상치도 못한 목소리였답니다. 어머님, 신우한테 물건 오늘 다 보내셨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그래도 어머님이 지금까지 정성으로 키우셨는데. 나? 괜찮고 말고. 이제야 좀 마음이 아주 편하구나. 웃음이 절로 난다, 절로 나. 어머님, 그렇게 좋으세요? 당연하지. 솔직히 아무리 예쁜 손주라고 하지만 할미보단 지혜미 옆에 크는 게 더 마음 편하지. 나야 평생 키워줄 수도 있지만 어디 부모 마음이랑 같겠니? 이렇게 엄마 곁으로 보내니까 참 다행이다 싶구나. 시모의 이 말을 듣는데 정말 짠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시모는 자기 딸을 위해 몇 년을 그렇게 희생한 거잖아요. 힘들게 손줄 키우다 떠났으니 이젠 고생하지 않아도 돼서 홀가분한 마음에 깊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순주가 이젠 엄마 옆에서 클 수 있다니 그게 정말 안심된다는 말에 시모도 결국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맞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자식이 더 잘나 자신의 체면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어쨌거나 시모에게도 저희 남편뿐 아니라 신우와 손주도 다 귀중한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카가 일본으로 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요즘 시모를 만나러 가면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셨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손주 키우느라 친구분들과 여행도 한 번 못 갔었는데 며칠 전 국내 여행을 다녀오시다 저에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서연아, 여기 왔는데 너무 예쁜 스카프가 있더라고. 네 선물로 사가려고 하는데 괜찮니? 색은 내가 너한테 어울리는 걸로 사가려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가면서 사갈 테니까.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쓰시고 싶으신 거 사세요. 매번 그렇게 제 선물 사시면 어머님 용돈 다 쓰셔서 어쩌시려고요. 용돈이야 또 타 쓰면 되는 거지 뭐. 아무튼 다음에 우리 가족들도 여기 오면 좋겠구나. 네가 좋아하는 꽃들도 잔뜩 피고 너무너무 예뻐. 올라가면 창수편으로 선물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은 시모께선 여행도 여기저기 다니고 원기도 회복하셔서 정말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저에겐 이제 함부로 안 하세요. 저도 시모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솔직히 시모 하애라고서 또 사이가 나빠지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었는데 오히려 그때의 사건이 저희 교훈이 됐는지 더 조심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양가 부모님도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저희도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딸이 태어나고서 둘째를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1, 2년 안에 분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남편이 워낙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과 떨어져 살 수 없다며 반대하는 남편을 보면 참 웃길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여러 일들을 겪으며 한 가족이 되었어요. 제가 이곳 사연들을 듣다 보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 부모나 시부모나 아니면 다른 가족들과 단절된 상태로 사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상처가 크면 그럴까 생각도 들고 공감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족을 끊고 살다 보니까 한편으론 항상 그 불편한 마음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저처럼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속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철저하게 끊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끊는 게 당연하겠지만 서로 간에 풀 수 있는 문제라면 대화를 깊이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족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잘 지내보려고요. 살면서 투덕거리고 싸우는 날들도 있겠지만 그때도 현명하게 잘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